일단 뭐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고대 국문과를 나왔고요. 지금 이 투스학원에서 근무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죠. 10년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이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학원 강사 시작 자체를 국어논술 전문학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여기 보이는 요 학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를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원장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벌써 올해로 학원 강사 경력 연차가 21년 차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고3 수험생만 지금 18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올해 18년 차가 됐습니다. 18년 차가 됐는데, 이게 이제 입시라는 게 항상 이렇게 부침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교육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냐, 뭐 예를 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 원장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매년 수능의 트렌드도 조금 바뀌고 매년 수능의 흐름도 좀 바뀌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수능은 EBS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뭐 경력은 오래됐지만 이제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 저도 이제 수능을 준비했던 세대고,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수능 준비할 때는 사실 뭐 EBS 반영 이런 게 없던 시절이라 그냥 다 공부하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지를 까봐야 아, 이런 게 나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2013학년도입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이게 이제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들을 들어오면서 지금부터 대략 12년 전에 그러면 올해 수능부터는 EBS를 연계하자. 물론 처음에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EBS를 연계한다니 그게 수능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그리고 그때는 연계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 EBS 교재를 아무도 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연계율이 70%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거치면서 EBS가 연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유는 결국 EBS 연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국어고, 이제 뒤에 이제 영어하고 수학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이라는 공부를 하려면, 내신이 아니라 이 수능이라는 공부를 하려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의 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출문제고, 하나는 연계교재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냐면, 괜히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왠지 EBS만 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연계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연계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문제 유형이 조직이 되며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이 연계라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EBS 연계를 무슨 내신 공부처럼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능은. 그래서 반드시 원래 지금 2월, 현재 오늘 2월 10월 딱 중순이죠. 이 2월 중순이 되는 방학의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은 기출문제를 최소한 1회독은 끝났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출 1회독이란 건 뭐 1994학년도부터 수능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한 바퀴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마다 트렌드가 바뀌어왔기 때문에 최근 4, 5개년 정도는 아이들이 아, 기출문제로 이런 게 나왔네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하고, 아직 2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학은 아직 절반 정도 남았죠. 이제 한 뭐 보름 정도가 남았죠, 지금. 이제 어쨌든 개학이 3월 4일일 테니까. 그러면 한 보름 정도 남아있는 이 기간에 아직 기출문제가 완벽히 다 끝나지 않았다면 기출문제를 끝내는 게 우선이다. 지금 EBS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하면 학생들이 대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 기출문제 풀고 이제 그만하고 수능 특강 들어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던 건 마무리해야 된다, 기출문제를.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당장 학기가 들어가면 EBS로 학교에서 진도가 나갈 거고, 이걸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나는 우리 애는 뭐 수시 이런 거 생각 없고 정시 준비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결국에 그 아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정시를 본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내신이니까 수시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연계의 변형 문제를 푼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래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나는 수시를 어차피 1학년, 2학년 내신 말아먹었으니까 나는 수시 준비 안 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EBS가 제대로 학습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는 필요하다. 어차피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다 수능 특강에서 낼 거니까.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되고 저는 또 아이들한테 하라고 강요할 겁니다.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네가 아무리 정시를 준비해도 내신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1학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름방학부터는 수능 완성이 나오고 또 수능 완성 끝나고 나면 수능이 100일도 안 남는 상태, 기출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출을 되도록이면 지금 남아있는 보름상간에라도 풀고 있는 건 대충 마무리는 해야 된다. 안 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봤어요. 일단 이제 작년 이제 수능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왔던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학원에서 드렸던 설명회 자료집에 첫 장에 국어과 최창희 선생이라고 있고 뒤에 보면 이 똑같은 거 실어놨어요. 일부러. 이제 뒤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제 작년에 이제 초반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작년 초반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재작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지만 어쨌든 현재 그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양반이 이제 2년 전에 국무회의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수능 관련해서 현재 수능은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다.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시기가 언제였냐면 학기 초 시작할 때가 아니라 6월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첫 모의고사 끝난 직후에 국무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육부에서 이제 그 전수조사가 들어가면서 최근에 수능이 어떤 게 나왔냐, 평상시에 관심도 없으면서 갑자기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 7월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절대 출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그 의미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이런 지문,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실제 말아주세요 라고 거기다가 이제 예시 문항을 넣어놔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기출 중에 어려웠던 문제들 쭉 내면서 이런 기출은 내지 말자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치러진 수능, 그리고 작년 수능이에요. 이제 2번 수능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분위기는 그 전의 분위기를 탔는데 문제는 어렵게 낸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재작년 수능은 어려웠어요. 국어만 하더라도 엄매 기준으로 1컷이 84였으니까 엄매 기준으로 84면 다 맞으면 표준 점수가 149점이 나옵니다. 국어가. 그러면 149점이면요. 수학을 다 맞는 것보다 표준 점수상으로 3점이 유리해요. 즉 국어를 다 맞으면 의대를 가는 게 수학 다 맞는 것보다 유리한 상태인 거죠. 이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6월 달에 그 난리를 치고 뭐 평가원 원장 잘리고 수능 출제국장도 잘리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해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원이 작년 4월, 이게 작년 4월 기사입니다. 작년 7월 기사입니다. 작년 7월 기사. 재작년 7월. 그 이제 난리 났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EBS 체감도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내용의 뉴스가 보시면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작년 수능보다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됐다. 이 수능 당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재작년 기사예요. 재작년 기사. 그 어렵게 나왔다는. 그리고 EBS 입시업계 이거 빠졌어도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것도 독서 지문 4개 모두 EBS 교재에서 연계돼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게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보시면 뭐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뭐 서울경제인데 여기서 이렇게 뉴스를 냈어요. 수능 당일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게 재작년 기사고 작년 기사를 이제 다 작년으로 넘어가면 이거보다 더 쉽게 냈어요. 이제 작년 건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뒤에다가 준비했는데 이게 재작년 얘기였고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연계율이 50%인 건 아시죠? 그죠? 50% 이상 연계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독서는 4지문 중에서 앞에 지금 1번부터 3번이 빠졌는데 이제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이게 독서론이라고 책을 읽는 방법에 관련된 아주 짤막한 글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글은 EBS 연계가 돼도 안 돼도 의미가 없는 지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지문이 그냥 야 너 책 제대로 읽을 수 있어?
뭐 책에 나온 내용 제대로 정리가 되니? 뭐 이런 거라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지문 하나 빼고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이 수능 특강, 수능 특강,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연계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개항 이후 개화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4번부터 9번 지문은 지문이 가와 나 두 지문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지문 중에서 가의 일부분이 수능 특강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비문학 여기 기계학습과 확산 모델은 170페이지에 있던 저 기계학습 지문하고 또 연결이 돼요. 저게 이제 AI 관련 지문입니다. AI 관련 지문. 그 다음에 14번부터 16번에 있는 이 명예훼손 여기는 이 지문도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연계하되 여기다 뭘 더했냐 하면 법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명예훼손을 하면 너 처벌 어떻게 받는다. 이런 걸. 그래서 세 지문을 연계를 했고 문학은 모두 7지문인데 여기서 이제 7지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학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문이 소설 같은 경우에 한 지문에 한 개가 나오지만 시는 가나 혹은 가나다 해서 지문이 2개, 3개씩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연결하면 원래 세트는 4세트인데 지문 개수는 모두 7개, 그 중에 3지문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작품이 연계가 되는데 이제 그럼 퍼센테이지로는 대충 50% 넘겼죠. 이제 11개 중에서 6개를 연계한 거니까. 자, 이제 연계 실제입니다. 이게 좀 글자가 너무 작은데 지금 제가 이제 작년 지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읽고 푸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수능 완성입니다. 이게 이제 고전시가 감민가라는 고전시가인데 이 고전시가가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양반이었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저기 함경도로 유배를 떠나요, 집안이. 그래서 거기서 터전을 잡고 대대로 내려오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고 어쨌든 뭐 대우도 받고 하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자기를 치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 양반의 지위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반의 지위를 상실하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친척들이 세금이 부담되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떠납니다. 그래서 모두 11명이 떠나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 드라마 이런 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게 친척들이 떠나면 그 세금을 남은 사람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감민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친척들의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되는 상태. 너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그 이것저것 할 때마다 모두 실패. 그래서 결국 이 동네를 떠난다는 내용의 고전시가입니다. 지문이 지금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도 전체 지문의 절반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를 이런 일 저런 일이라고 했지 그 이런 일 저런 일이 상세하게 적혔을 테니까 길었겠죠, 내용이. 엄청 깁니다. 긴 고전시가에 중약을 넣어서 앞부분 자르고 맨 뒷부분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내용을. 자, 이게 작년 수능 완성이 들어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온 지문 그대로 스캔해서 올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테두리라고 돼 있죠. 이렇게. 이걸 그대로 내놓은 겁니다. 수능이에요. 자, 만일에 여기 중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 아이들은 이걸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시험 때 읽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수능 완성을 당시에 열심히 풀었던 아이들은 여기까지는 해석이 돼 있는 상태겠죠. 그런 상태에서 수능 시험지를 딱 펼쳤는데 고전시가가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 지문 안 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신한다는 느낌일 테니까. 그래서 작년에 쉬웠던 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쉬웠던 게 뭐냐면 문학이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예시를 고전시가로 드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고전이거든요. 고전시가 말고 고전소설의 정을선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100% 일치는 아니에요. 한두 문단만 비껴나가요. 그러니까 한 문단, 두 문단 비껴나간다는 얘기는 거의 한 80%는 EBS하고 겹쳐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그 한두 문단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읽기가 무척 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쉬웠던 건 딴 거 없습니다. 지문을 문학은 거의 야, 너 연계 공부했니 안 했니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게 7지문 다면 더 쉽겠지만 7지문 중에 3지문이라도 이게 3지문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따가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작품 숫자를 말씀드릴 텐데 올해 수능 특강에 문학이 127개가 나옵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작품 숫자가 127개인데
그 중에 수능에 하나 내지 두 개 나오지 세 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만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완성도 있으니까. 그럼 수능 완성 같이 좀 연결하면 수능 특강이 127개면 수능 완성 보통 한 50작품 들어있어요. 그럼 합치면 170개 정도 됩니다. 170개. 제가 맨날 고3 애들한테 하는 얘기. 야, 내가 수능 보는 고3이면 170개 다 외우겠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이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이걸로 내 19년의 인생이 평가를 받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왜냐면 그걸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 그리고 대학을 뭘 나왔냐에 따라서 내 살아갈 일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인생을 결정하는 한 번의 시험에 문학작품 170개 외워가지고 그 중에 3개 나온다. 저는 걸어볼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170개 외워가지고 그 중에 3개 나온다 그러면 저는 걸어볼만 하거든요. 170개 외우는 거. 그거 뭐 별거라고요. 170개 외우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독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독서입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수능 특강에 있었던 지문이고, 요게 이제 수능에 나왔던 지문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개화사상과 관련돼 있는 지문이에요. 이제 독서는 문학하고 좀 다르게 이 지문을 만일 그대로 낸다. 너무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2015학년도 9월 모의고사예요. 2015학년도 9월 모의고사가 한참 뭐였냐면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올 때 그때 이제 교육부에서 뭘 시도했냐면 사실 이거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심이 되는데 사교육을 너무 많이 의존하니까 공교육에만 충분히 해도 성적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쳤어요. 1% 만점자 정책.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1%가 100점이면 그거 뭐 나쁘지 않은 확률 아닌가? 전국의 수험생이 40만 명이거든요. 그럼 1%가 만점이면 4천 명이 만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4천 명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시죠? 처음에 1% 만점자? 1%가 만점이면 괜찮지 않나? 확률적으로 1% 정도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40만 명이에요. 1%면 4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 4천 명을 만점 만들어주면 어떤 일이 사태가 발생하냐? 서울대 전체 한 해 뽑는 신입생 인원이 3,500명이에요. 그 말은 만점 맞고 서울대를 못 갑니다. 의대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를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치한 약수를 다 포함한다. 그러면 전체 뽑는 인원이 여기서 이제 포스텍 같은 이제 좀 이렇게 상위권에 뭐 카이스트 이런 공대까지 포함해서 대략 9,000명입니다. 그러면 만점 맞은 절반 아이들이 그 대학을 놓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의대가 아니고요. 의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참 물수능이라고, 불수능 전에 물수능, 그때 그게 물수능이었어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어땠냐 하면 1컷이 100이었어요, 국어가. 1컷이 100, 2컷이 96, 3컷이 92였어요. 90이 넘어도 4등급 나와요. 말도 안 되죠, 성적이?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려운 게 시험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 봤냐 못 봤냐가 아니라 누가 덜 망쳤냐 더 망쳤냐로 가야지 이게 확률적으로 어떻게든 내가 등급이 나오지, 잘 봤냐 못 봤냐로 가면 조금만 실수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점수가.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100까지 나올 수 있었냐? 비문학을 그대로 냈어요. 연계율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문학을 중간에 들어가는 예시만 살짝 바꾼 상태로 거의 그대로 냈어요. 아마 이제 우리 영어 쌤이 더 잘하실 텐데 영어는 아예 지문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수험생 교재로 뭐가 있었냐 하면 EBS에 있는 지문, 그 영어 단문, 지문의 첫 번째 문장만 이렇게 교재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을 네가 완성하시오예요. 즉 EBS에 있는 영어 단문을 외워가면 영어 100점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심지어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단 말이죠. 그런 시험을 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문학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자, 여기 있는 이 글의 마지막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 이 글의 내용을 이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제 개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한쪽은 서구 과학문명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척화파가 있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은 개화파가 있었어요.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누가 나오냐 하면 두 번째 문단에 최학렬하고 가장 대표적인 척화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서양 문물을 성리학적 기조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그리고 그 뒤에 박은식이라는 이제 독립운동가죠, 이분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자강을 하려면 서구의 과학기술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서구의 과학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서양의 정신까지 지배되는 거니까 그건 안 돼. 그래서 기술은 받아들이되 동양의 철학은 그대로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기존의 성리학으로는 안 되고 양명학으로 바꿔야 한다가 여기는 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수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넣냐면 박은식이 맨 마지막 문단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요약해서 넣은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과학기술은 받아들이되 정신은 받아들이면 안 돼. 이 얘기예요. 아까 했던 얘기. 그 얘기에 똑같은 논조의 얘기를 넣어놓고 앞에다가 여기 최양로라고 아까 적합하는 첫 문단 첫 번째 줄에 이양로 첫 문단 첫 번째 줄에 그냥 한 줄로만 처리하고 개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역사를 그러니까 즉 얘는 화제가 대립하는 거였다면 얘는 그 화제가 변화되는 양상을 쓴 다음에 마지막을 박은식으로 마무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이가 여기 있는 이 지문을 충분히 읽고 이해가 돼 있는 상태라면 최소한 이 마지막 문단은 이게 써져 있는 말이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이 써져 있을지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학생들은 알 거예요. 내가 한 선택 과목이 모의고사, 국어 모의고사의 비문학 지문으로 나왔을 때 나는 윤사를 하는데 나는 얼마 전에 칸트와 관련되어 있는 걸 인강으로 봤어. 근데 그 칸트가 비문학 지문으로 나오면 쉬워요. 나는 생명과학을 하고 있는데 생명과학 지문이 나왔어요. 뭐 리보솜, 리소솜 이런 거 나왔어요. 이 생명과학 기본이거든요. 세포 단위.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문을 안 읽고도 풉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처럼 사회와 과학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 과목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을 공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글이 안 읽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 BBS 독서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핵심 제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EBS가 나의 배경 지식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온 이 지문은 2022학년도 경제 지문인데 브레턴 우즈라고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지문. 왜 이 지문을 갖고 왔냐? 2년 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흔들면서 이런 지문을 내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예시를 든 게 바로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 이 지문을 예로 들면서 이거 아무도 못한다고 했던 그 지문이 바로 이 지문이에요. 이 지문. 자, 이제 여기는 이 브레턴 우즈 내용은 뭐냐면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걸친 미국의 환율 정책입니다. 이미 딱 듣기에도 벌써 이미 쉽지 않죠. 아니, 국어인데 무슨 환율이냐. 환율 정책에 대한 지문이에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이거 기출문제로 풀어봤을 건데 기출문제로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한 두 문단 나가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요. 이 환율에 따라서 뭐 물가가 어쩌고 뭐 무역수지가 어쩌고 이런 얘기인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이 지문이 나왔는데 제가 이 지문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요게 이제 당시에 여기 제가 이게 워터마크를 안 지웠어요. EBS라고 이렇게 지금 워터마크가 돼 있죠. 여기 파랗게 여기 살짝 뭐가 들어있죠. 이렇게. 이게 EBS에서 나온 수능 완성 교재입니다. 수능 완성에 이렇게 한 페이지에 걸쳐서 나로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환율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여기는 금방 했던 브레턴 우즈라고 금환본위제 즉 금과 달러를 고정으로 놓고 나머지 환율을 고정으로 놨을 때 지금처럼 매일매일 환율이 바뀌는 게 아니라 1960년대 70년대는 환율을 고정시켜 놨거든요. 그 고정시켜 놨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 지문이 당시 수능 완성이 있었고 제가 그때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해는 경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거 잘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도 제가 우리 본 수업 시간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2022학년도가 언제냐면 딱 코로나 시작하던 해입니다.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 단절되고 왜 그 외국 봉쇄하고 뭐 무역이 가네마네 해서 환율이 막 뛰고 이럴 때였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말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정규반 수업에 정규반 친구들은 무슨 지문을 만나게 될 거냐 하면 2022학년도 6월 평가원의 PCR을 만나게 됩니다. 그 콧구멍 쑤시던 거예요. 비문학은 그의 이슈가 된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시의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때 나올 건 전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심지어 제가 5일 전에
특집으로 제가 혼자 카메라 놓고 찍어가지고 이거 설명하는 걸 애들한테 영상을 뿌렸어요. 야, 집에서 공부하라고, 이거. 화요 공부하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문이 턱 나왔는데 이 두 개를 그냥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요약이란 맥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지문이 어려운 겁니다. 왜? 맥락이란 게 없거든요. 공부 안 했으면. 제가 재수생을 가르친 지도 이제 18년인데 재수생 애들한테 제가 하는 첫 질문이 있어요. 재수하러 와요. 이게 시험 망치는 애들이잖아요, 재수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작년에 수능 몇 등급이야? 그러면 되게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작년 수능 몇 등급이지만 알려주면 되는데 이게 보통 재수하는 애들한테 등급을 물어보면 구구절절해요. 그래도 이제 야, 작년 수능 몇 등급이야? 그러면 사실은 제가 1학년, 2학년 때는 그래도 등급이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학년 올라와서 첫 모의고사를 보는데 처음으로 4등급을 맞아봤답니다. 점수의 역사는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6월 제가 평가원하고 시험이 잘 안 맞는지 6편 때 처음으로 5를 찍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여름방학 때 인강도 듣고 학원도 가고 뭐 과외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9월 달에 4등급으로 약간 반등하는 듯 했으나 결국 수능에는 5등급이 나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5등급 나왔다 하면 되는데 구구절절해요. 그냥 5등급 나왔다. 그래 5등급 나왔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제 두 번째 질문. 기출문제를 풀어봤냐는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기출문제를 맨 처음에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시작했냐면 기출문제를 풀어봤냐는 얘기를 하면 거의 10중 8구 기출문제를 풀어보기만 했어요. 그나마 풀어보기만 한 것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푼다 만다는 분석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한 번도 분석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글을 썼나 이런 분석을 해본 적 없고 그냥 문제집처럼 풀기만 한 거예요. 그냥 틀리면 답안지 보고 아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고 이게 다예요. 근데 그것도 했으면 다행. 대부분 안 해요. 분명히 우리 학부모님도 아실 겁니다. 지금 12월 달 들어서 겨울방학 들어갈 무렵에 자녀가 분명히 엄마 나 기출문제 입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카드를 들고 가서 뭐 기출문제 뭐 어떻게 몰라 일단 기출문제 사야 될 것 같아. 친구들 다 사니까 나도 살래. 해서 지금 집에 가면 매산비, 매산문, 마더텅, 자이스토리 뭔가가 꽂혀 있을 겁니다. 그거 오늘 저녁에 가셔서 빼신 다음에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3분의 1 정도 했으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다 했어야 되는데 3분의 1만 돼 있어도 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어떤 애는 그냥 당근에 내놔도 팔릴 책이에요. 완전 새 책이거든요. 아, 앞에 그런 거 썼어. 앞에 뭐를 했냐면 어디서 이렇게 플래너에서 대학 스티커 떼가지고 앞에다가 대학 스티커를 쭉 나열해서 붙였을 겁니다. 꼴에 또 참 겉멋들어 서울대부터 쫙 붙여놨어요. 이제 뭐 어디까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쫙 붙였어요. 이제 쭉 붙여놓고 이제 여름 지나면 거기서 이제 서울대부터 하나씩 떼거든요.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왜냐면 이제 점점 현실로 수렴해 가야 되니까 이제 떼긴 떼는데 뭐 붙여놓고 막 첫 장에 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써져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어차피 그거 안 풀 건데 아예 안 해놨으면 당근에도 팔기 좋은데 그걸 다 써놔가지고 팔기도 좀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제 첫 질문은 재수하는 애한테 첫 질문은 너 EBS 연계는 다 풀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EBS 연계는 풀었니? 그러면 거의 재수하는 친구들의 10중 8, 9 80% 90%는 학교에서 내신으로 한다길래 내신했던 범위 정도는 풀었고 수능 특강을 좀 더 풀려고 했지만 다 풀지는 못했고 수능 완성은 아예 보지도 못했고 막판에 사설 모의고사만 돌렸어요. 아니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문학 같은 경우에 수능 완성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뭘 딴 걸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아니 딴 걸 볼 게 야 왜 사설을 돌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EBS 다 안 맞놓고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커넬에서 하반기 때 사설 모의사를 돌릴 건데 아이들하고 돌릴 건데 이 돌리는 기준은 EBS를 다 봤다는 전제입니다. 다 보지도 않고 무슨 사설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념 안 보고 바로 실전 문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틀리면서 선생님 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개념도 안 되면서 실전 문제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읽힐 텐데. 아니, 이건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수능 완성은 건드려보지도 않고, 아이고, 수능 완성은 건드려보지도 않고, 이런 지문을 읽으려니까 그게 읽힙니까? 안 읽히겠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그러면, 그럼 지문이 진짜 어려운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2년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아니면 현재 우리 수험생의 입장이나,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읽으려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로 그의 수능 수험생들은 이거 어렵기는 했죠. 생각만큼은 아니었다. 그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지문이 생각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할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수능 특강을 들고 올라다가 지금 깜빡해가지고 안 들고 왔는데, 이제 수능 특강이 모두 3권이에요. 이제 이렇게 선택 과목까지.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 1권인데, 얘는 언제 나오냐면 5월 말에 나옵니다. 6평 직전에. 6평 직전에 나와요. 원래는 이제 6월 말에 나왔는데 한 달 정도 빨라졌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능 특강 3권과 수능 완성 1권까지 해서 9권은 모두 4권을 풀어야 됩니다. 안에 들어있는 지문 개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문학은 대충 합치면 170개, 독서는 대충 합치면 100개가 됩니다. 지문 개수가 100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언제까지 끝내야 되냐 하면, 일단 수능 특강은 6월 전에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 전범입니다. 그러면 6월 모의고사에서 그 문학 세 지문, 독서 세 지문을 맞추려면 수능 특강이 끝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6월 끝나자마자 수능 완성 들어가야 됩니다. 왜? 9월 달까지의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누적 범위입니다. 수능하고 동일한 시험 범위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때까지는 수능 특강이 끝나야 되고, 이때까지는 수능 완성이 다 끝나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복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학생들한테, 야, 선생님이 이때까지 다 끝내래 하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엄마, 나 수능 특강 내 거 봤어? 이거 어떻게 끝내? 300페이지 넘는 책 3권인데, 이거 어떻게 끝내라고? 말이 돼? 아, 나 아직 인강도 아직 안 끝났고, 기출문제 남았는데, 엄마 아까 기출문제도 풀려고 그랬다며. 이거 어떻게 다 끝내? 자, 보세요. 그래서 끝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일단 지금 수능 특강은 모두 3권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어머님들이 이제 이해가 조금 이제 부족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잘 얘기하시면 돼요. 문학은 무조건 다 봐야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문학은 다 봐야 된다. 엄마, 거기 극문학, 이제 희곡, 시나리오, 극문학이랑 수필문학은 연계가 안 된다던데 그건 애들 말이고요. 연계됩니다. 다만 출제가 안 되는 것 뿐이죠. 거기는 걸 빼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수험생 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2015학년도에, 지금부터 딱 10년 전 수능에는 희곡 시나리오를 연계하려고 현대시를 다 비연계로 돌려버려요. 즉, 시가 모두 다 비연계고 극문학을 연계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수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문도 빼고 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다 해야 된다더라. 야, 뭐 나올지 모른대. 두 번째, 독서는 제재별로 선택.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독서가 부담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2개 중에 문학은 아무래도 연계가 중요하죠. 왜? 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독서는 이 연계 교재가 아까 배경 지식이 되어준다는 것 말고는 아이한테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글이 좋은 글도 아니고 문제가 좋은 문제도 아니라서 애시당초 아이의 독해력을 키우는 건 연계 교재보다 기출이 좋아요. 독서는. 문학은 지문이 중요한 거라서 무조건 문학은 봐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수능 특강의 독서는 무조건 필수는 아닙니다. 그걸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제재별로 선택하라는 건 어떤 걸 선택하는 거냐면, 아이가 어려워할 만한 제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인문 철학 지문은 그래도 쉽게 읽고 풀더라. 그럼 굳이 수능 특강 볼 필요 없죠. 그냥 원래부터 잘하는 거 그냥 잘하면 되는데 뭐. 그죠? 근데 아까 이제 배경식이 좀 요구되는 지문들, 좀 어려운 지문. 경제, 법,
기술, 이런 지문들은 배경 지식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경제, 법, 기술이요. 이런 거 위주로 풀리시면 좋을 거예요.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교재 전체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굳이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선택 과목은 문제가 진짜 안 좋아요. 이걸 보느니 그냥 기출 보고 차라리 나중에 엔제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EBS 교재 말고 아마 나중에 다 들어보실 건데 이감이네 상상이네 한순에 바탕이네 하는 국어 관련 모의고사 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이 모의고사들에서 파는 엔제라는 교재가 있어요. 선택 과목 엔제, 언어와 매체 엔제, 화법과 작문 엔제. 이게 훨씬 좋아요, 문제가. 그래서 수능 특강 선택 과목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EBS에서도 연계 잘 안 돼요. 이거 작년 기준으로 자료 보시면 11문제 중에 EBS에서 2문제 연계했어요. 근데 화법 작문이나 언어 매체는 연계해도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좋은데 다만 우리 지금 평택 지역이니까 한광여고의 경우에는 내신으로 수능 특강 엄매를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한광여고의 경우에. 그 다음에 신안고의 경우에도 엄매와 화작을 다 따로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내신으로 들어가는 건 해야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학교는 문학과 독서만 나간다더라 이거나 아니면 한광고처럼 약간 이상해서 수능 특강 안 나가고 교과서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고3인데 진짜 아이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거 아니 교과서는 심지어 수능하고 문제 유형도 달라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귀신에 씌었나. 매년 그래요. 매년. 그래서 가가지고 야 항의를 좀 해라. 야 너네한테 아무런 도움 안 된다. 차라리 신앙고가 나아요. 개빡세도. 신앙고는 진짜 빡세거든요. 왜? 수능 특강 절반이에요. 중간고사가. 나머지 절반이 기말고사예요. 아까 120 그거 60작품이 중간고사고 60작품이 기말고사예요. 근데 이게 중간기말은 빡센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능 가서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내신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더 낫거든요. 길게 보면. 그래서 이게 훨씬 낫고 내신으로 하는 학교는 어쩔 수 없고. 말씀 이해되셨죠? 내신하는 학교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 모의고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건 구입해서 모의고사 쓰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쓰시면 되는 거라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아직 모르는 얘기니까. 이거 먼저.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어떻게 진도를 끝내냐?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이거 많은 거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2지문씩만 풀래. 2지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힘든가? 기출문제 해놓은 꼬라지 보니까 그거 뭐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루에 한 2지문 정도 풀고 오답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고 오답 정리니까 뭐 한 30분이면 2지문 풀지 않을까요? 독서는 아까 다 풀려고 한 적 없으니까 어려운 것만 골라서 풀면 하루에 1지문. 그럼 문학 2개, 독서 하나, 3지문 정도는 매일매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요 3지문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자습 시작하기 전에 수학하기 전에 제발 수학하기 전에 왜? 우리 아이는 수학을 시작하면 계속 수학만 하다 끝나요. 뭔 놈에 뭐 잘 풀리면 수학하고 안 풀리면 수학하고 뭐 잘 안 돼도 수학하고 뭐 잘 돼도 수학하고 삘 받아도 수학하고 삘 안 받아도 수학하고 맨날 수학만 해요. 그래서 수학하다 잠들어요. 그러니까 구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습이 시작할 때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거를 이제 아침에 왜 아침만 먹고 하루 시작을 영양제를 먹고 시작하잖아요. 왜? 영양제 먹듯이 3지문 풀어놓고 수학을 해라더라. 오답 정리만 하라니까 시간 부담 안 되니까 한 30분만 투자하라더라. 다만 이때 어려웠던 작품만 표시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다가 쉽게 읽히고 문제도 쉽게 풀린 것들은 상관없고 쉽게 읽혔는데 문제가 어려운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문이 조금 어려운 경우 문제가 얼떨결에 맞췄는데 이제 아이들이 더 잘할 겁니다. 이 지문은 좀 이해가 좀 덜 되는데 그거를 왜 그 페이지 표시하는 인덱스 그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그냥 이제 다 귀찮으면 접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접어둔 다음에 요것만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이제 다음 주에 출간됩니다. 이거
다음 주에. 이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라는 교재가 문학 따로 독서 따로 2권이 나옵니다. 요것도 구입해 주세요. 여기 이게 뭐냐면 자습서입니다. 내용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표시만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 매일 2지문씩 풀어서 40일 안에 얘를 끝낸다. 그럼 지금부터 40일이면 대충 3월 말? 본격적인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수능 특강 한 바퀴 돌려놓고 시작하네요, 그러면. 그죠? 만일에 조금 늦어져도 4월 중순? 뭐 중간에 좀 노는 날 뭐 하고, 뭐 애 데리고 여행 가고, 저녁에 뭐 애들하고 밥 먹고 이러면 뭐 하루도 이틀 빠져도 대충 늦어도 4월 중순? 중간고사 막 직전 전에는 대충 수능 특강이 끝나겠죠? 그럼 이렇게 수능 특강을 끝내놓고 5월에, 중간고사 끝나고 5월에 6평 한 달 전에 어려웠다고 표시했던 작품들 위주로 정리를 시키세요. 왜? 쉬운 건 쉬우니까 읽으면 풀리겠죠. 하지만 어려운 건 어려웠으니까 나오면 난리 나요. 그래서 어려웠던 것 위주로 이때 이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시는데 이때 이제 뭐 사설 인강도 있고 뭐도 있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인강 따서 같이 듣게 하시고 뭐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저는 할 거니까요. 수능 특강을. 어쨌든 그래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독서도 이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보면 막 중간에 배경식 같은 것도 많이 써져 있어요. 좋은 교재예요. 다른 인강 교재 살 거 없어요. 비싸기만 하지. 그냥 요거 사가지고 같이 읽혀보시면 돼요. 거기 빈칸 뚫어놓은 거 빈칸 채우라 그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용 정리가 한 바퀴는 끝날 겁니다. 독서도, 그게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문학도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려워했던 것만 골라서 풀라 그랬으니까 굳이 2지문 풀 필요 없고 한 지문씩만 해도 돼요. 읽어보면서 어려운 지문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요거 보면서 활용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수능 특강을 끝내면 됩니다. 그럼 자주 하는 질문들. 첫 번째, 문학은 어디까지 정리하나요? 내신처럼 정리시키세요. 내신한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 작품을 완벽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신처럼 정리하되 특히 특히 소설은 반드시 전체 줄거리를 읽어봐야 됩니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만이 아니라 반드시 전체 줄거리를 해야 된다. 독서는 무조건 다 풀어야 되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것 위주로만 풀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안 해도 돼요. 인강은 반드시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까 가장 중요한 건 인강이 아니라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인강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패스를 이미 끊어놨을 거예요. 엄마한테 이거 듣고 현우진 저 들으려고 메가도 끊어놓고 비싸요? 50몇만 원, 그죠? 메가도 끊어놓고 대성도 끊어놓고 이렇게 수집하듯이 다 모아놨어요, 애들이. 제가 이제 애들 보고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드래곤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모으기만 하냐? 이렇게 다 모으면 갑자기 용신 나서 소원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 모으기만 해요, 이렇게. 수집벽이 있는지. 어쨌든 그래서 패스를 하나씩 끊어놨을 테니까 그 패스에 가면 국어 선생님들께서 하시긴 할 거예요. 인강들 요약 정리 강의를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거라서 그거 참고해서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이것도 굳이예요. 패스가 있다면 들어도 되지만 패스가 없으면 굳이?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 그다음 나중에 이게 이제 그 고3이나 재수생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풀기 싫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 급한 건 좀 해놓고 나중에 여름에 인강으로 몰아들을래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애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걸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 얘 수능 특강을 풀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이거 한다고 하고 하는 놈도 못 받고 이거 막판에 가서 듣는다고 문제를 잘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들 공부를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게 지문만 읽는다고 공부가 아니라 그걸 문제로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 인강 들어서 뭔 공부를 한다고 문제를 풀어봐야지. 근데 나중에 듣는다고요? 그럼 나중에 들으면 나중에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끝내놔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EBS 인강으로 되나요? 네, 됩니다. 왜냐면 인강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안 푸나요? 아까 풀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래서 2월까지는 되도록이면 기출 풀리시면서 EBS 같이 들어가라고 하시고, 아직 학교 안 가니까. 학교 들어가면 일단 기출 스톱. 뭐, 안타깝지만, 일단 스톱. 나머지는 여름방학 때 시키세요. 이제 그 다음은 여름방학이니까요. 기출문제 풀 시기가.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거 언제 푸나요? 이 실전 모의고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푸냐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지금 일찌감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3월 달부터 연계된 모의고사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지금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긴 하다. 풀긴 하는 게 좋긴 하다.